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극장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온라인에서는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영화를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인증하는 심박수 챌린지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서울의 봄이 이렇게까지 화제를 모으는 이유 짚어보고요. 흥행 열풍 속에 녹아있는 대중들의 정서는 무엇인지 이것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국내 최초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1979년 12월 12일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작품입니다. 배우 황정민이 정권을 탈취하려는 신군부 세력 전두강 보안사령관을 연기했고, 전두강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 역은 배우 정우성이 맡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받은 스트레스가 영화 속 그분들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도 못 될 테니까. 온라인에선 영화를 보며 느낀 분노를 인증하는 챌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며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심박수와 스트레스를 SNS에 올리는 등 서울의 봄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오늘 토닥토닥은 바로 이 화제의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서 1, 2부 터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히 게스트를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요즘 아주 셀럽이신데요. 아닙니다. 유튜버이자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거의 없다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셀럽 맞잖아요. 우리 M장 잘하시죠?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절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M장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친구를 먹어줘가지고. 오, 그래요? 5년 하루 있을 얼마나 긴데? 네, 아니 뭐 사회생활하면서 한 살 차이야 뭐 친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재수했는데 네. 제 대학 동기들이 또 다 동갑이어서. 학번 따졌구나. 네. 그러시구나. 하여간 족보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못 만나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 여러 건 있어요. 네. 알겠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우리 거의 없다님이 네. 서울의 봄을 다루는 방송이라면 어디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왜요? 일단 그것 때문에 진짜로 섭외가 들어올 줄은 생각 못하고 한 얘기고요. 음. 예전에 다음 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저희도 봤어요. 예,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사실 이게 너무 작은 규모의 영화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좀 사람들이 아예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죠. 제가 당시에 제 돈 들여서 상영회를 열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그러셨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의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좋은 영화고 누구에게도 권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면 뭐 어디든지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좋은 영화다. 예. 네, 근데 서울에 보면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이미. 예, 근데 뭐 제가 딱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뭐 알아서 잘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럼 우리 네 분 서울의 봄
감상평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영화관을 자주 못 갑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제약이 있는데 이건 꼭 봐야겠다라고 정말 작정하고 갔어요. 근데 지방 출장에 있었던 날이라 너무 피곤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상태로 이제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두통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전두광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좀 마음이 쿵쾅거리고 또 몇몇 장면에선 눈물이 나고 이게 왜 눈물이 날까? 그 뒤에 우리의 그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좀 스트레스도 받고 두통도 겪으면서 정말 체험하듯이 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한민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봤거든요. 온 가족이. 이제 어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나쁜 놈이야, 누가 좋은 놈이야 이런 질문을 주로 하면서 봤는데 누가 그렇게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M장은? 네, 일단 뭐 담겨져 있는 의미나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떠나서 영화 자체로 만듦새가 너무 훌륭한 영화였다.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제 그 고통의 단계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단계는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종식 이후에 사람들이 어려운 영화, 답답한 영화, 생각 많은 영화를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운 영화, 통쾌한 영화, 맞아요. 예를 들면 범죄도시 같은 영화들만 흥행이 성공하고 좀 생각할 거리가 있거나 답답한 영화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는데 서울의 봄을 보기 시작했다는 건 지금의 여러 가지 이 답답함과 이 어려움, 고통을 이제 외면하다가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거의 앞다님은 감상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이게 영화를 보면서 몸에 실질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는 이 영화가 그냥 보는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체험하는 영화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비티를 보시고 나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똑같이 분노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 영화가 잘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세대를 통합하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대화거리가 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저는 이 전두환 씨를 직관적 주요 인물로 그려낸 사실상 첫 번째 영화다. 없었나요 그동안? 이게 제가 좀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사가 사실 교과서에는 한 몇 줄입니다. 그렇죠. 12.12 광주민주화운동 한 4-5줄 안에 끝나는 내용인데 사실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영화가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전두환 씨가 직접적으로 등장한 영화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변호인에서 송강호 씨가 그 곽도원에게 막 소리를 지를 때 네가 말한 국가라는 것은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찬탈한 놈들을 말하는 거냐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찬탈한 놈이거든요. 그리고 1987에 마지막 김윤석이 잡혀가면서 전두환이 초상화가 나오는 식으로 사진이 나오는 식으로. 맞아요. 저는 약간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영화들 중에서 전두환은 다스베이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다스베이더. 직접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언제나 흑막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치 이 영화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처럼 그 다스베이더의 존재 시작부터 제대로 조명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봤던 한국사를 다룬 영화들이 이 영화로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봤던 영화 26년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론 근데 전두환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니죠. 아니죠. 극 중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대상인물일 뿐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감독님은 실존 인물들 그다음에 다들 알려진 이름들인데 왜 바꿨을까요 이름을? 그건 뭐 임상수 감독이 그때 그 사람들을 만들 때 대본을 갖고 왔더니 윤여정 배우가 너 정말 제정신이니?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 그대로 썼다라면 아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돌려 말해도 어차피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전두광 잘 지은 것 같아요. 빛광자를 썼더라고요. 배우들이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실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이제 영화를 준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끝까지 고민이 좀 있었다 그래요. 이름을 바꿔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제 뭐
너무 희화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까봐 좀 오히려 고민이 많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존 인물을 연상할 수 있는 한 글자씩은 꼭 있어가지고 좀 누구다 싶은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본명을 안 쓴 걸 더 영리하게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의 가장 기본은 선악구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악구도.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단순한 선악구도로 바꾼 건 관객을 배려하는 측면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예, 흥미를 잃지 않은 선에서 배려하는. 근데 사실 선악구도로 놓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애매하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전두환 씨를 어떻게 뭐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특히나 저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황정민 씨가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마 황정민 씨도 똑같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야비한 연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연기 좀 평을 좀 듣고자 했더니 먼저 말씀을 주시네. 우리 그럼 나머지 세 분도 그렇게 야비한 인물로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아주 뼛속까지 야비한 인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이 사람이 이제 담배를 필 때마다 손만 이런다든가 입을 이렇게 내민다든가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 갖다가 대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사람의 사람됨을 아주 잘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조폭 영화에서 조폭도 보게 하는 액션이죠.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황정민 배우가 야비함을 목표로 연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극중 상황에 몰두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대단히 야비하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을 얘기하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아주 나쁜 권력의 화신, 권력 의지가 나쁜 방향으로 정말 응집된 그런 인물로 구현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개인의 권력 의지의 찬탈로 끝나느냐. 대한민국 역사의 불행으로 종결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비하다, 비겁하다 이런 인상을 이 연기가 정말 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악역들이 더 매력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명 누가 봐도 악이긴 하지만 영화 내에서 작동하는 기능이나 뭐 그 배우 연기한 배우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 때문에 그 악역에게 매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트맨의 조커 뭐 이런. 네, 그렇죠.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악역 같은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했던 연기 배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악역이지만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황정민 씨와 김성수 감독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황정민 씨가 연기를 잘하다 보니 연기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배역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선악구도인데 선측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능력한 거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악역들이 더 오히려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용의주도해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히려 매력을 느끼진 않을까? 오히려 그걸 고민해서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뭐 어차피 야비하게 비춰졌다니까 성공한 거죠, 뭐. 그러니까요. 예. 그 황정민 씨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황정민 씨가 고문당하는 다른 영화를 찾아보시면서 이 분노의 마음을 푼다는 인터넷상 밈이 존재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 제목이 뭔가 인질이요. 인질 맞죠. 납치돼가지고 가가지고 괴롭힘 계속 당하는데 그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풀렸다. 근데 황정민 씨의 잘못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황정민 씨 이미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뭐 저는 충분히 각오하고 찍으셨다라고 보고요. 김성수 감독이 전작 아수라의 인물 구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수라에서도 보면 황정민 씨가 그 지독한 악역을 맡았고, 맞아요. 시장 정우성 씨가 혼자 맞서는 역할을 했는데 아수라에서 검증된 인물 관계를 그대로 갖고 왔다는 얘기는 아마 이미 한번 써먹어봤고 충분히 황정민을 이 정도로 활용하면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야비해 보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검증이 됐군요. 근데 저는 이 영화 개봉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왜 지금?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지금이었을까요? 아마 이제 이 영화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요? 김성수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서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탱크가 지나다니고 하룻밤 만에 권력이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부터 마치 봉준호 감독의 괴물처럼 평생 만들고 싶었던 프로젝트였는데 가장 부담 없는 시대를 고른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이제가 아니라 왜 이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기도 하고 이 시나리오 자체는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존 인물 살아있는 실존 인물을 다루는 것과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또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시점 때문에 좀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씨 유족이 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뭐 건다 이런 얘기 없죠? 이름을 그러려고 바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름을 차용하고 다른 가명을 썼다라고 해서 이게 전두환 씨를 지칭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문제를 삼거나 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더니 영화 26년 같은 경우에도 전두환 씨가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지칭이 됐었어요. 이름을 부여한 영화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마 법적인 부분, 이를테면 처칠의 어떤 공적을 그린 다키스타워 이러면 처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김성수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혹시 정면으로 실명으로 역사를 다룬다라고 하면 깨알같이 이제 팩트 체크 비슷하게 돼 버리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창작자의 그렇죠. 좀 여유, 공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이름을 바꿨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무슨 네. 말씀이신지. 아무튼 그 영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지금 젊은이들 소위 뭐 저는 이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MZ 세대들이 소위 우리를 되게 자랑스럽게 포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흔히 곡봉이라고 부르는 장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이건 약간 다른 의미로 원래 이야기라는 것이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삶하고 좀 밀착해 있을수록 더 재밌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만 건너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일이고 거기다가 이 영화가 참 되게 신기하게도 그 악역을 맡았던 김희성 배우가 하는 말에 따르면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전화하는 내용이 영화의 절반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흥행이 잘 될 줄은 몰랐다라고 아마도 평가를 스스로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사회의 새로운 면이 흥미롭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아마 이 영화가 최초로 건드리지 않았나, 제대로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코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하나회라고 하는 게 군분의 패거리잖아요. 그렇죠, 사조직이죠. 그렇죠. 예. 패거리 어떤 그러니까 패거리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 이 대중들의 정서 이런 것들도 여기 투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커뮤니티는 침묵질로 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 자기네들이 직접 겪었던 일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듣는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예. 그렇다면 그 패거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들어먹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흥미를 갖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또 교과서에서 안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 한국사 교육 과정에 있지만 현대사는 거의 건너뛰어 버리거든요. 예. 학교에서 특히나 어떤 그 이제 그 진도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보통 수능 네. 끝나고 나서는 어떤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거의 안 나가고 이러니까 한국사 교육이 특히 이제 현대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놓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이거 많이 알려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2.12 군사 반란이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런 점도 좀 있다고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역사적 사실을 전달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국 사회 여러 가지 폐해들이 이제 시작되고 더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7년에 그 MBC에서 이제 주말 프로를 진행할 때 그때가 2007년이 언제였냐면 87년 6월 항쟁 그 20주년이 되는 그 이제 특집 방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연결을 했는데 한 여고생이 전화 연결을 이제 세고 물어봤어요. 6월 항쟁을 혹시 아냐? 잘한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설명 좀 해보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나와서 시민들을 총으로 죽인 사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광주 민주화 운동을 6월 항쟁하고 섞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5월, 6월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사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느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일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 본다면 그런 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아주 그 불행한 과거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측면도 그러니까 이 영화가 던져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사회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그 아주 유명한 영화들 같은 경우 이제 짧게 요약해가지고 나온 요약본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접하다 보면 내가 그 영화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영화를 안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요약본이 그렇게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다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12.12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군사 쿠데타라는 말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뭐 알아, 난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역사야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역사적 뭐 디테일들이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느끼니까 거기서 오는 또 쾌감이 있는 거죠. 또 끝나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사실들도 있고. 익숙함이 갖고 있는 함정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닥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을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유튜브이자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거의 없다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면서요. 이 속도는 어느 정도의 속도입니까? 범죄도시 2편이 흥행을 했을 때와 거의 같은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000만도 돌파 가능하겠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N회차 관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는 거. 네. 1000만 영화라고 해서 1000만 명이 보는 게 아니라 한 7,800만 명이 두 번씩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벌써 N차 관람을 인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영화가 두 번째 보면 조금 더 냉정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제대로 못 본 지점들이 두 번째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N회차의 즐거움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예, 전 무난하게 1000만을 가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 극장을 찾는 발길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이것이 아주 좀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이면은 좀 하나의 전기도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까지 관객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람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돈값을 하느냐였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값이 8,000원, 9,000원 이럴 때는 다소 뭐 그냥 좀 의문스럽더라도 그냥 일단 가서 보자. 그렇죠. 라는 말이 그렇죠, 성립이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이 팝콘 들고 극장에 들어가면 5만 원이 깨진단 말이죠. 와. 그러면은 그렇죠. 예. 본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너무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제 탑건 매버릭처럼 떼돈을 들인 영화들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일단 이 영화는 못해도 챌린지 하나는 건지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훨씬 덜 나지 않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본다면 그만큼 영화에 어떤 매료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예. 보통 평점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추천 지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작성하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장난을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것만 믿고 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이거 거의 믿지 않고요. 추천 지수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경우만 믿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영화는 추천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 들어갔더라도 대다수의 관객들이 게다가 관객 수랑 또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 관객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추천 지수가 아주 낮은 거는 이건 자타공인 되게 영화 안 좋은 영화다. 예, 뭐 얼마 전에 개봉한 가문의 영광 리턴즈 같은 경우에는 추천수만 보고 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영화면까지 얘기해 주면 예, 버릇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고질적인 습관이니까. 예. 본업이시니까. 네. 굳이 그 영화 제목을 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관객, 예. 대중의 초점 맞춰가지고 이렇게까지 대중들이 호응하는 이유, 인기를 끄는 이유 뭘까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영화를 딱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영화가 이제 예전에 덴젤 워싱턴과 지네크만이 나왔던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였는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사실 그 영화도 잠수함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고 맞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권력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이 굉장히 속도감이 넘치고 재밌다는 거죠. 소위 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몰입감이라고 표현되는 일단 영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구가 없다. 고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딴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의 재미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기 일단 때문에 재밌다. 예, 일단 재밌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몰입감을 이렇게 유도하는 요인 중에 그 화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이 묘하게 그 80년대 느낌이 납니다. 아, 제대로 살렸죠. 네네. 예. 빛이라든가 조명이 그래서 저도 마치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그 회의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1987 봤을 때 이게 명동 거리인데 제가 초등학교를 명동 쪽에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녔던 길을 그대로 구현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마치 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번 영화도 광화문 광장이 정말 그 위에서 조망이 되는데 아 맞다 예전에 이랬었지. 여기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였고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즉각적으로 체험이 되니까 정말 타임머신 탄 것 같은 좀 생생한. 아까 이제 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영화적 만듦새가 너무 훌륭하고요. 감독님의 연출도 좋고 음악도 NHR을 보시면 전 2번 봤는데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너무 잘 썼고 일단 이 배우들 면면이 너무 훌륭하고 화려해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연기 구멍이 없습니다. 네. 잠깐 나와서 연기하시는 분들마저도 그 장면을 하나하나 자기 씬으로 가져갈 정도로 그 대결 보는 맛이 또 있거든요. 배우들의 연기 대결. 바로 이 대목에 제가 또 그러니까 진행자의 분분을 망각하고 샛길로 잠깐 빠지면 왜 김희성 배우는 그 악역만 맡아요? 아마 영생을 하시기 위한. 영생. 네. 사실 이 역할 맡겠다는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요. 김희성 배우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도 일단 쉽지 않고, 예, 그리고 본인도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즐기는 수준이 아닌가. 별명이 다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매국노 연기를 가장 잘하는 애국노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역사 의식 같은 게 되게 좀 투철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피할 수 있는 악역도 자기가 맡아서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사명감 같은 것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 때 어떤 식으로든 참여했던 배우들이 안내상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극에서 악역을 맡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제 악역 경쟁에서 이경영 배우와의 악역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쟁취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어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예. 좋았어 같은 거. 뭐 그런 거예요. 만드시면 그게 좀 약해요. 그게 없어서. 이번에 있잖아요. How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니까 악번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궁금증 혹시 이런 것도 작용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역사 영화가 효용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1차로 알려주는 것과 그 사건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영화가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에서 전두환은 언제나 흑막이자 암흑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그럼 도대체 저 인간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나 라는 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렇게까지 권력을 추구해서 결국은 잡아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했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영화들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미국이 시도한 역쿠데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사북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고 그걸 다루고 있는 팟캐스트들이 지금 다시 재청취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파생 효과가 또 그렇게 하는 거군요.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1차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2차 해석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아무래도 영화를 좀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극명한 선악구도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든 역사적 사실이 단순한 선악구도로 나눌 수만은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뒤에 역사를 또 찾아보다 보면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영화 볼 때와는 또 조금 다른데 이런 재미가 또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역사학자께서는 이 영화 보면서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재미는 있었지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악구도로 다루는데 여기서 선으로 다뤄지는 인물조차도 사실은 유신 정권에서 별을 달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과연 선악으로만 다룰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또 의견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2차 해석을 통해서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 세대별로 좀 체험하는 정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교과서에 정말 전두환 각하가 연설하시는 장면 이런 게 바른 생활 이런 데 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 안에서 살았고 또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조퇴를 그 당시엔 잘 안 됐는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희 작은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화 속에서 정혜인 배우가 분했던 그 김호랑 소령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도 함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봤을 때도 이걸 어느 분인데 그래서 월남전을 참전하셨던 분인가 뭐 이렇게 군인인 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세대 그래 전두환이라는 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인 분노를 이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이 있고 저희보다 밑에 세대들은 잘 모르고 교과서에서만 글로만 봤던 그 역사적 사실을 정말 세밀하게 접근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와도 또 중첩되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 영화에 또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보는 대중들의 정서를 하나만 고르면 역시 분노잖아요. 그렇죠. 분노의 포인트는 뭡니까? 저는 허접함이라고 봅니다. 허접함? 예. 어떤 허접함?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라는 게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악독한 몇몇 사람들의 애드립과 그리고 무능한 다수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역사학자가 어떤 그 12.12 군사 쿠데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계 역사에서 저런 쿠데타는 없었다는 평가도 사실이 있어요. 저렇게 오래 저렇게 오래 걸린 쿠데타는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아주 별종의 쿠데타 아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좀 학계에서 좀 있긴 있었죠. 그런데 결말도 아는 거잖아요. 결말도 이미 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고 알고 있다면 뭐 그렇게까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아닌가요, 작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청년 세대들의 공정에 대한 갈망, 공정에 대한 목마름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강조가 되어 왔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한국 사회 불공정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지고 이런 도대체 사태와 현실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래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서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그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했던 독립영화 원앙소리라고 있었어요. 원앙소리가 되게 화제가 돼서 이제 저도 가서 봤는데 이제 그 주된 관객층이 제 기억이 맞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좀 나이 지긋하신 중년 이상. 왜냐하면 어릴 때 내가 시골에 살 때 다 겪어봤던 어떤 그때 어떤 그 정서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이제 원앙소리를 보러 갔는데 뉴스 리포트 막 이렇게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10대, 20대, 30대는 잘 모르는 사안이잖아요. 역사에서.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것.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를 느낀다? 거기에 뭔가 좀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근에 전두환 씨 손자가 양심 선언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죠. 아마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누구보다 특권을 많이 누리고 살아온 삶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러운 삶일 텐데 왜 저렇게 양심 선언을 하는 거지? 왜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흥미거리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공정에 관한 흥미거리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이 아마 집에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보러 온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온 청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60대, 60대 부모님들하고 그렇죠. 20, 30대하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그때 뭐 최루탄이 어떻고 뭐 거리에서 탱크가 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고 지금 20대의 부모가 80년대 대학을 다니는 세대니까 보통. 그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나를 향하는 불공정에는 되게 분노하지만 타인이 누리는 특혜나 불공정으로 인한 이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했던 약간 그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되려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고 그냥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나 특혜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버리고 늘 존재하던 것이니까. 하지만 나를 향한 아주 작은 불공정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의 원인을 접한 것 같은 느낌, 시작점을 바라본 것 같은 느낌,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저들이 누리는 특혜나 이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첫 인지하게 되는 순간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맞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뒤에 생략된 역사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히 무도하잖아요. 이 쿠데타 세력이 전방에서 군대를 막 그 서울로 끌어올 정도로
머릿속에 국민과 시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독재를 이어갔고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했고 했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항했던 이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렇다면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대단히 좀 폄훼당하는 이거를 훈장처럼 주렁주렁 평생 그걸로 마치 먹고 살았다는 취지로. 근데 저는 일부 뭐 보수 농객이나 뭐 정치인들의 폄훼 대상 그 정도의 폄훼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무도한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은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환기가 되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박수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네. 얼마까지 올라가던가요? 저는 17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본인이? 예. 전 2번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걸 안 차고 들어가가지고 몰랐는데 영화 보는 데는 너무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근데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2번째 볼 때는 차고 갔는데 2번째 보니까 좀 약간 안정된 상태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는데 저도 한 120, 130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2번째 볼 때도. 나머지 2분 혹시 안 드셨어요? 저희는 디바이스가 없어서. 아니 저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두통이 없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팠고 제가 본 시간대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영화 볼 때 보통은 이렇게 막 분노하거나 이러더라도 속으로 사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 밖으로 아이고 뭐 하네 뭐 이런 식의 욕설이 좀 난무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약간 공감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영화 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런 영화적 공간을 만들어줬구나 이 감독이 이 배우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가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라고 했고, 그러니까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아수라부터 봐라. 그러니까 두 영화 모두 같은 감독이 지금 만든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치권이 이렇게 나서서 입씨름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화 평론가로서. 일단 그 아수라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건 예전에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끈질기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당의 정치인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모 커뮤니티에서 그 옛날에 타진요처럼 그냥 계속 아니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게 일부분의 여론이 되고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이것저것 음모론이 보통 다들 그렇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양 이제 호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가짜 뉴스인데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와서 이제 공당의 정치인이 이걸 언급을 했다라는 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추천하는 것 정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추천이야 뭐 그냥 생각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른 영화 그것도 같은 감독이 그 감독 본인도 아니라고 얘기했던 걸 가져와서 감독이 여러 차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졌어요. 그 부분은. 아수라도 봤어요. 이미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영화적으로 별로였다라고 말을 하던지.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놔두는 음모론을 또 하나 가져와가지고 또 한 번 퍼뜨리면 이게 또 커뮤니티에서 재생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인이 정파적 논리에 앞세워 가지고 영화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왜 탈원전을 했느냐, 판도라라는 영화 보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러니까 정치적 도구화하는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계가 86 운동권이 잡고 있어가지고 좌파 영화만 나온다. 이런 거 문화 좌파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소위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시도했어요. CJ를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 달라. 결과물이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접근법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문학의 블랙리스트까지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영화는 영화로서 보고 그다음에 대중들의 어떤 감상과 평가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정책으로 규정하려고 드는 거냐. 유불리로. 그리고 또 그렇게 규정한 데서 대중들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화를 마치 계몽의 수단으로 정치권이 해석하고 인식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뭐 여야를 다 떠나서요. 이 영화를 꼭 봐야 될 영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럼 관객들의 자유에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역으로 또 뭐 공격하는 것도 다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듣고 훌쩍 시간이 다 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승자의 기록으로 남았던 것들이 지금 수정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과연 꼭 승자의 기록이기만 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는 이제 그 기록 수단이나 매체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을 시대에 독점 때의 얘기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전제 왕권이나 이럴 때 얘기죠. 그런 얘기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의 또 다른 표현이 기억이잖아요. 예. 사람들의 기억. 기억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어떤 공통점과 흐름을 뽑아가지고 정리해낸 게 역사라고 만약에 본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러면 기억할 것이냐. 결국은 이것이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이 영화 자체도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2.12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알고 있고 역사적 한 단면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면으로 알지는 못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가 놓쳤던 부분에서 지금 배워야 될 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환기되는 점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어쨌든 현재를 대비하는 거울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의 승자가 역사적 승자이냐. 역사적 평가에서 전두환 씨는 승자라고 볼 수는 없죠. 역사적 평가가 뭐 좋게 내려지는 인물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세대가 정말 뭐랄까요? 이걸 영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현재를 재점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다 보면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딱 돼 있잖아요. 거의 완벽한 완전 무결한 인간이거나 대단히 전략적인 인물이거나 말 그대로 빌런이거나 거기서 어떤 섬세한 인간적 측면에서의 터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역사책에는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어찌 본다면 그것들을 채워주는 게 문화 영역, 특히 영화. 저는 암살을 보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꼈거든요. 영화 보는데.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내 알고리즘을 독점하면서 서울의 봄 이야기가 아니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현상까지도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파생되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등장인물들의 뒷이야기를 다룬 컨텐츠들이 굉장히 흥행이 잘 됐어요. 유튜브 내에서. 근데 요즘 또 달라졌습니다. 또 다시 갑자기 흥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과정 콘텐츠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해독제를 찾아서 지금 해독제를 찾아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분노를 해소를 해야 분노를 해소를 해줘야 내가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어떻게 이 독을 해독할까? 찾은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한번 영화로 만들만하다라고 봅니다. 그 숙청 과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어졌고 굉장히 영화적인 구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를 좀 줘야죠. 그런 거죠. 2편.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 12.12를 만약에 다큐식으로 다큐 영화로 만들었다면 이런 대중들의 호응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사람이 어떤 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어떻게 투영하는가가 참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년 1월 달에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합니다. 이게 다큐멘터리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요? 예. 다큐 영화인데? 다큐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의 봄의 흥행 탄력을 아마 이 영화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연결이 되죠.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내린 인물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라는 뭐로. 그래서 승자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고 있었나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긴 진짜 서울에 보면 사실 이 시기가 아니니까 그 뒤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또 재판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국민이 써내려가는 기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수고하셨고요. 특히 오늘 이 특별 초청 손님 거의없다님.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